11월 2일 북한 영정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11월이니까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참 빠릅니다. 2부는 중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는데, 중국 20차 공산당 대회가 끝났습니다만 거기 회의석상에서 후진타오가 강제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은 지금 서구 언론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가, 앞으로 중국이 어디로 가는가, 그런 중국에 대해서 서방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지금 뭐 연속 그냥 그 와이드쇼 같은 걸 통해서 분석되고 회자되고 또 연구 검토되는 그런 이제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대표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2, 3년 전부터 중국 경제는 오래 갈 수 없다.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이 망한다를 뭐로 규정할 건가? 예컨대 소인방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처럼 그런 걸 망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난 2, 30년 동안 도무지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지 못하는 일본 경제가 망했다고 할 때 이걸 망했다고 해야 될지, 망했다고 하는 그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사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 중국 경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단지 어떤 그 경제 사이클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정책의 올바름 또는 이제 저급함, 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중국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릴까,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는, 중국 경제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어느 국가도 해보지 못한 일을 지금 역사적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산 독재 체제,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마치 하이브리드 자본주의 생산 약식 같은 것을 구현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중국이 지금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덩소병부터 시작해서 장찌미 후진타오 가시는 마치 그런 역사적 실험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중국이 마각을 드러내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서방의 제조업은 점점 죽어가고 고갈되어가고, 중국은 점점 제조업을 통해서 미국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국면까지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GDP라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인구가 14억인데 GDP 1위가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 GDP라는 거는 실제 그 생산한 물건이 얼마나 효용적이고 효율이 있는지, 얼마나 생산적인지 그런 걸 갖다가 논하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1년 동안 한 나라의 인구가 다 만들어낸 걸 그 총량을 GDP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3억 5천밖에 안 되는 미국이 예전에 세계 1위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20차 당대회, 그 다음에 시진핑의 3년임, 이게 확정되고 나서부터 세계의 어떤 경제 분석가들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중국 경제가 망한다, 침체 국면에 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차이나랑 중국이 끝났다, 중국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라는 이 분위기가 이제 거의 이제 공식 선언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공산당으로 하고 경제는 시장 경제로 한다. 이 역사적 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어떤 물적 토대, 양적 성장을 통해서 어느 국가는 어느 지역에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이 실현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지역과 그 국가에 사는 주민들은 반드시 정치적 자유나 평등 권리 이런 가치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충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가치들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서방 사회, 소위 말해서 정상 국가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마 가능하다면은 중국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 다당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서구 사회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그래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치와 경제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그런 제도를 갖다 한 국가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은 절대 곤란하다, 우리는 다시 옛날 문화혁명식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 은근슬쩍 그런 시그널을 전 세계에 띄웠습니다. 그게 이번 20차 공산당 대회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는 빚으로 운영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 서구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은 중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 넘어올 때, 이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원시적 축적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 무역을 통해서 보통 식민지 경략이라든가 처음에 자본주의를 추동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뭔가 주어진
어떤 대단한 어떤 그 토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옮겨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어떤 경제사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하다가 엉터리식 공산주의를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가 다 몰락되니까 우린들 시장 개방 안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굶주림, 저는 도탄에 빠진 민중들이 아마 데모를 해서 공산당을 무너뜨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덩소평이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부분적으로. 덩소평 자신은 자본주의자가 아닙니다. 덩소평은 시장 경제를 신봉한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한시적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도입하겠다는 게 자신의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그러다 실현시키지 못하다 죽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빚으로 경영되는 어떤 그 중국의 불안정한 경제에 어떤 현상들이 팽배했냐면은 지방 채무, 그다음에 국유기업의 신용 채권이 이제 부도 위험에 난다는 거, 그다음에 민영기업 외주, 철저하게 공개 위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가장 이제 기초 단위가 되는 이 민영기업이라는 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빈부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진위계수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형식주로 공산당이 지배한 사회 같으면은 서방 선진국에 비해서 진위계수는 훨씬 그보다 이제 덜 악화돼야 되는데 선방 선진국들보다도 더 빈부격차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거품. 이 부동산 거품이 지금 작년에 이제 헝다 사태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한 작게는 23%, 뭐 25%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붕괴된다 그러면은 그럼 중국 경제 전반을 회생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성적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지금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거기 이제 대응 무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거처럼 이게 중국 경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우리 돈으로 2,000조를 투입해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사태가 그런 현상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동시에 지금 다시 이제 이번에 주목이 되는 개념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겁니다. 세계 최대 기업 부채 중국입니다. 이 동양상국을 보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899조, 1,900조에 달하는 이제 자영업자,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부채. 일본 같은 경우에는 OECD 중에 정부 부채가 제일 많습니다. 좀 희한하죠. 과거에 한때 이제 무역 대국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선진국으로서 이제 복지수준 이런 걸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그런 법안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력을 초월하는 그런 복지 제도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정이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나 민간보다는 기업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세 나라가 다 지금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 내복 속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세비의 개념, 광의의 개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림자 금융을 광의의 개념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중국 GDP의 86%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중국이 이룩한 경제 성장의 내용은 다 허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언제였더라? 2004년인가 6년 정도였던데 그때 아마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걸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시인을 하고 개념 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금융감독 시스템 외부의 금융, 신용, 중개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은행보다 현저하게 낮은 신용기능을 적용하는 방식.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금융감독 시스템 외부라는 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다방면의 어떤 대출이라든가 그런 차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담보대출에만 한다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담보물을 갖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 그런 파탄 같은 걸 갖다가 사진에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 담보대출이 아니고 굉장히 허약한 상태에서 신용대출만 계속 남발했다는 거죠. 신용이 별로 없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갖다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면서 재정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지방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악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 규정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분질해서 설명드리면은 무엇이 그림자 금융이냐 이러면 중국 정부에서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고 중국 정부 스스로가 규정한 겁니다. 첫째, 은행 신용 공인보다 낮은 신용대출 발행을 한다.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근데 어떤 기업이나 어떤 그 자영업자가 돈을 이제 빌리려고 할 경우에 그에 어떤 그 다른 여러 가지 대출 조건 같은 걸 맞춰야 되는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 시스템, 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이나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만연되고 수십 년 지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골 때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 돈 때문고 다 파산하거나 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역량이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복잡한 사업 구조와 과도한 차입. 과도한 차입 때문에 흥다가 망가졌습니다. 언제까지나 중국 경제가 승승장구할지 모른다. 그런 막연한 장밋빛 인생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차입을 했죠. 그러다 그게 중국 경제가 한계에 오니까 당장 흥다 같은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초래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극히 당연한 건데 세 번째가 낮은 투명성과 불완전한 정보 공개. 서방 선진국보다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융시장은 거의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은 가장 낮은 거거든요. 근데 되게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무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수, 이런 어떤 그 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비라든가, 이게 금융시장의 어떤 투명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에서 생필품 조달이라든가 수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곧바로 금융시장에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 임팩트를 주게 됐습니다. 리퍼카션이 가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따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 뭐 주식 시장도 있습니다만 그게 뉴욕 증시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런 서방 선진국의 어떤 그 주식 시장이라는 그 금융 시장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거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부가 그런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높은 상환 압박. 그다음에 여기서 벌어지는 리스크가 다른 섹터까지 전부 전염될 그런 어떤 그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런 네 가지 기준을 그림자 금융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자 금융이 정말 어떤 산술적인 그 계산대로 만약에 GDP의 86%라고 차지한다 그러면 그림자 금융 때문에 중국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지방부채,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공무들 봉급도 못 주고 있다. 학교 선생들 6개월 동안 봉급을 못 주고 있다. 그런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일반 보통 아마 자본주의 국가 같았으면 이미 정권이 붕괴됐을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니까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한 사회나 국가가 물적 성장을 일으켰을 때, 물적 토대에 입각한 어떤 경제 성장을 실현했을 때, 그 다음에는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다방면으로 어떤 시민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주장하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딱 한 번 있었죠. 1989년입니다. 덩쇼핑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시기에 1989년이라는 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고 91년에 정확하게 소련방이 전부 다 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1989년에도 탱크맨이라는 게 나와서 중국의 민주화 발언을 일으켰는데 그게 잔인하게 살육당했죠. 거의 10,000명 이상이 도륙당했습니다. 그거 보면 뭐 5.18 같은 건 이런 사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아마 주동자들은 전부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 탈출한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거를 재정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사라졌다고. 그때 아마 덩쇼핑이가 이걸 진압하지 못했더라면은 지금의 중국은 상당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1989년에 독일에 처음 갔었는데 유럽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 데모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을 일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영어나 독어는 어느 쪽도 별로 이게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번뇌감, 자괴감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시기에 우리도 서구 사회와 같은 그런 민주사회를 꾸려갈 수 있을 거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들 그런 단초를 제공하면서 중국 사회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게 이제 총괄 앞에 무참하게 압살당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다시 올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어떤 중국 사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질적 양쪽으로 변화해 나간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소위 말해서 시민계급이 국가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자율적 영역인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정권을 타도시킬 건가 하는 건 전적으로 중국인들 손이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자기들 스스로 일어서지 않는 한 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독이 몰락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동독의 노동자들이 주동이 돼서 더 이상의 동독 사회, 동독 정부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각을 통해서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소련방이 붕괴될 시점이 오니까 동독이 자연스럽게 무너졌다.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는 분명히 볼린타리즘, 그러니까 주의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현상이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갖고 어떤 그 사회를 혁파해야 되겠다라는 추동 세력들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 국가와 그 국가의 옆에 그리고 바깥에 존재하는 시민사회라는 거, 시민사회라는 건 아직 중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과거의 서방 선진국들이 많은 시민사회와는 굉장히 이제 왜곡된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시민사회라는 것도 시민단체들의 결합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시민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국가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서방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 국가와 시민사회 연결의 두 가지가 같이 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앤 밸런스를 통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와 경제의 혼용된 어떤 개념체가 형성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는 시민사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도 어차피 서방이 디커플링 하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아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략 산업을 국유화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양적 성장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력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엔진 모터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전자제품, 신소재, 산업용 로봇, 그다음 복합기는 일본이 거의 아마 전 세계 마켓쉐어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고성능 의료기기 이것도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은 이제 고성능 의료기기들은 거의 다 메이드 인 저머니 아니면 재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중국이 열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중국이 나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지, 리튬 배터리 같은 거죠. 이거는 아마 전 세계 마켓쉐어가 한국하고 거의 아마 전 세계 60%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고성능 자석, 차세대 통신기기, 화해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고속철도 이런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운영하냐면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아직까지 내수 시장을 좀 더 육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치 산업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는 일단 그 아이템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중국으로 유치하는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업이 장사가 잘 안 된다면 매수를 해버리죠. 병합을 한다든지 M&A 같은 걸 성사시켜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강점을 갖고 있다 하는 거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수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거죠. 그런 것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들은 다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 최근에 중국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일단 경제보다는 정치 우위에 그런 어떤 사회 풍조, 그냥 시진핑의 3년임 이런 거로 봐서는 설사 경제에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자 당대회를 통해서 완화될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존속했던 문화혁명 시기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이게 자유시장 경제하고 달라서 공산당이기 때문에 당이 시진핑이가 결정한 그게 그대로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까다로운 어떤 그러니까 설사 중국 내에서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다 선도 기업들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붙잡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일본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 법적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따라 지금 세계적 규모의 공급망 변화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게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화해 같은 거 그게 아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마 시가 됐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걸 어차피 양적으로 지금 이제 양적으로 중국 14억 인구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양쪽으로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8억이나 10억이 되지 않는. 그럼 어떻게 조질 것인가? 결국 기술 격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GDP 한 70% 정도를 따라왔는데 일본이 미국의 GDP의 80% 정도 따라왔을 때 꼬꾸라졌죠. 그래서 아마 이 시기를 넘겨서는 곤란하다. 지금 일본 정말 대단한 게 인구 1억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80%가 쫓아왔었거든요. 1990년대까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도 비슷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 경제의 개인차 역할을 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세계 경제 화랑 국면을 그렇게 즐겨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전 세계가 중국을 매력적인 수출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거기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가장 저임금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었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질적 차이를 논외로 한다면.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새로운 경제 정책을 갖다 중국이 계속 추진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라는 게 이제 한껏 꽃을 피웠는데
이거는 인재와 데이터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산업 기반을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싸게 물건을 제조해서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면 why not? 중국에서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어떤 경비 절감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새로운 안보 국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서방이 중국과 안보적인 문제로 더 이상 중국과 계속해서 기존의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자각한 이 상태에서는 결국 돈이 좀 덜 들어도 분리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분리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인재와 데이터를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막히면 한쪽을 대체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모든 걸 갖다가 중국에 올인한 이런 기업들, 이런 국가들 경우에는 만약에 미중 분쟁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든지 하려면 극단의 안보적인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건 비즈니스가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죠. 완전히 회사 말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특단의 조치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엔티티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건 1997년입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 그걸 갖다가 이제 단도리 하기 위해서 그 개인과 회사 이름을 기재하는 이제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유명한 건 화웨이인데, 이 화웨이를 갖다가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담당 부서인데요. 얘들이 화웨이를 갖다가 이제 미국의 산업을 위협하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업체를 지정을 하고 이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퇴출된 거죠.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거의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핸드폰 시장에서는 거의 퇴출된 거고, G5, G6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완전히 퇴출됐고, 기존에 팔고 있던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30% 매출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완전히 이제 차단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화웨이가 전소화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는가, 그런 예측이 있어고 있는데, 이 엔티티 리스트라는 게 이제 화웨이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런 리스트, 그런 개인이나 업체가 리스트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업체하고는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는 거죠. 다만 꼭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리스트를 다 한번 올라가면은 블랙리스트죠. 한번 올라가게 되면 거의 이제 미국 내에서 장사를 하기는 힘든, 미국 내에서 장사를 하기 힘들면 서방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장사가 힘들게 되죠. 다들 그 기업의 정체성이랄까 이런 데서 배관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이번에 최근에 발견된 또 뉴스가 이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반도체 같은 거, 중국에 있는 이제 반도체 생산 기지라든가 생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된 그 기업에 미국인이 종사를 하고 있다란다면은 그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 엔티티 리스트, 이거는 위해 기업이다,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리스트에 올렸는데, 그 리스트에 만약에 해외 지사 같은데 미국인이 고용은 피고용으로 돼 있다, 거기서 중역을 일한다든지 거기서 사무원이나 노동자를 일한다면 미국 국적을 뺏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이죠 지금. 지금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한간에서 러시아는 인류의 적인데 미국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중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도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태를 보는데 아마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미국이나 중국이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유는 미국과는 입장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위협, threat라고 규정을 했는데, 안보나 어떤 경제 체제에서 위협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유는 중국은 현재로서는 체제적 경쟁자, 그러니까 컴피티터입니다. 체제적 경쟁자인데, 이것도 아마 이후의 어떤 문건에 이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거는 상당한 이제 위기의식이 고조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위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독일에서 주요 대기업들 간부들을 갖다가 대표단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럼 혹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말해서 대서방의 중국 저지, 중국 봉쇄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고, 일단 아무리 디커플링을 한다더라도 지금 당장 중국에서 완전 철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국가가 법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특정 기업을 보고 지금 빠져나오라, 지금 들어가라 그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자유시장 경제 체계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중국 정부와 인게이지를 갖다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절단 파견이지. 그게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대중 포위 구도를 저해하기 위해서 그걸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보다는 그렇게 강한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도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서방, 일본을 포함해서 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하고 완전 손절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을 딱 하나의 예로 들자면은 중국과 거래는 하는데 점점점 줄이겠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세 달에 한 9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10,000개 이상의 기업,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남아있거든요. 여하간 이 퇴출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나란이라는 걸 컴퓨터에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에서. 과거에는 일부 학자들이 그냥 자기 주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어떤 그 거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차이나란. 차이나에서 탈출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그럼 한국으로서는 지금 그만 이제 중국 수출 시장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경제 고도화를 지탱한 게 중국의 덕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엄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반년 동안 대중무역 적자였습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한국이 이제 수입이 수출을 앞서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래 되면 중국 시장을 유지해야 될 메리트가 점점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중국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표님하고 이제 그 한국에 잘 아는 안보 전문가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과 한국 기업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든가 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범세계적 안보 진영이 바뀌는 그 순간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는 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비해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디에 설지. 근데 지금 정부에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다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생기게 바뀌지 않았다고 이제 보기 시작하거든요. 서방 언론이나 서방 전문가들이. 어제 만난 미국 전문가를 위시해서 기껏해야 정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 미국 가서 하는 첫 화두가 배터리 보조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중요한 경제 문제, 안보 이슈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대통령과 장관과 요인들을 만날 때마다 윤석열과 그 밑에는 따까리 장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배터리 보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우방이니까 봐주는데 유치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을 붙들고 있는데 극단적인 순간에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을 차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행동 잘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상당수의 다른 우방 국가들이 많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정도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거 지난 정부와 별 다른 게 없지 않냐. 우크라이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했을 때 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군수 조치라든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 한다고 나왔는데 딱 한국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일본과 영국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냐 이거. 얘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윤석열이가 기회가 있을 동안 자유자유 이야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어디 갔냐 이게. 6.25 때 북한한테 침탈당해서 16개국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전란이 있을 때 유엔이나 미국이 도와주지 않다면 지금 다 공산화 되겠죠.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1956년도 그 유사한 위기에 봉착했는데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겠다. 기껏해야 지금 폴란드를 통해서 무기 수출한다면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 동물이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조만간 지금 정부나 기업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아마 나중에 궁극의 순간에 서방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이 좀 웃기는 게 똑똑하게 미국에 보내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돈이 좀 있으니까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바이든을 돈 가지고 구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면 있죠.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이나 바이든이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을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게 가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미국 여러 가서 지금 로비하고 있는 건 수백을 쓰고 있는 삼성 애들이 자기들 뜻대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제 대표님하고 제가 만난 그 미국의 안보 전문가는 피식 웃더라고요. 유치하게 짝이 있는 놈들이다. 그렇게 세계 경제가 그렇게 어떤 세계 패권 구도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이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재편구도 거기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나라는 아직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 국민 중에 그런 착각을 한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에 그 전직 대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이제 안보 연구소, 그다음 경제 연구소 이런 농객들이 나와서 신문에 이제 사설을 쓰는 걸 제가 쭉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보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똑같이 양비론입니다.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시작됐고 이미 심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밸런스를 잘 생각해서 국가 이익을 최대한으로 증명시키는 묘수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묘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한국 정부도 그냥 체면 차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도 절대 피해를 보지 않고 한국의 국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묘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3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혈을 감내하더라도 전 세계의 어떤 대부분의 우방 국가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 우방 국가들이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자국이 예산을 쓰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중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없어요. 자기 재산을 깎아 먹으면서 소위 말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만이 자신은 절대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내 경제적 이익만 찾겠다. 그 경제적 이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신다면 요 몇 년 뒤에 한국이 어떤 꼬라지를 제거할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한국이 중국에 대한 미련, 북한에 대한 미련, 북한과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10대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저 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의 행각을 보인다고 할 경우에 결정적인 전쟁이 터졌거나 완전히 새로 편을 자른 그런 날이 올 경우에 미국을 위한 서방 선진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집어넣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 거기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비와의 자식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미국에 유학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날이 안 온다고 보십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이 올는지. 오늘 이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